그걸 왜 동네에 소문을 내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더 하려다 참은 게 이 정도입니다. 옆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죠? 당신 딸이 제 딸인가요?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회 줄 만큼 줬습니다. 이게 다 당신 아들 때문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 그런 살이 분별 하나 못하나요? 뭐라고요? 남의 귀한 딸한테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면 사돈은 이제껏 뭐 하셨어요? 며느리가 저 지경이 된 건 제 아들보다 사돈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방금 대화의 주인공은 70세 동수 할아버지와 그의 사돈입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얼마 전 며느리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자 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며느리의 잘못을 동네에 소문냈습니다. 이에 사돈은 동수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 왜 그렇게까지 했냐며 따졌습니다. 사돈은 지금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된 게 사위, 즉 동수 할아버지의 아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되돌려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제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해요.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할 테니 뺏어간 것들은 돌려주세요. 제가 되돌려 놓은 건데 뭘 뺏어갔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사돈이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인데요. 동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돈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떤 잘못을 했기에 동수 할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에게서 빼앗은 것은 무엇이었길래 사돈이 동수 할아버지 집까지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는 나름 잘 사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위로 두 형이 있었기에 동수의 부모님은 아들인 동수가 태어나도 크게 감동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수는 어릴 때 너무 많이 울어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수는 약간 과격하게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값비싼 도자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식들을 추궁했고 도자기를 깬 게 동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수는 아버지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수는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타지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던 동수는 낮에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노숙을 하며 힘겹게 돈을 모아갔습니다.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했지만 원래 있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동수를 경계하며 텃세를 부렸습니다. 작업자들은 몇 달이 지나도 동수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저 잡일만 시켰습니다. 동수는 그게 불만이었지만 계속해서 잡일만 해야 했고 심지어 사장에게 돈을 떼이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동수는 이 무렵 월세를 살 여력은 있었지만 노숙하는 게 익숙해져 다른 노숙자들과도 꽤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에 크게 성공했다가 망해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동수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동수는 과거 회상에 잠긴 그 노숙자의 이야기를 듣기 싫었지만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떻게 성공했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려주며 동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동수는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노숙자에게 말하며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노숙자에게 들었던 조언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동수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칭찬을 좋아하는 작업자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 칭찬해주고 항상 혼자 지내던 작업자에게는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작업자들은 점차 동수를 마음에 들어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동수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일도 잘하던 데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까지 익힌 동수는 곧 높은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을 잘 다루다 보니 동수는 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수입이 늘면서 동수는 집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언자가 되어준 노숙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 노숙자는 자신이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며 거절했습니다. 동수는 그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언제든 찾아오면 밥을 대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노숙자는 동수에게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수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는지 동료가 자신의 여동생을 동수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료의 여동생과 결혼한 동수는 나이가 더 많았지만 동안 외모로 5살은 어려 보이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청년이 되었고 대학을 다니며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며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돕고 싶어 돈을 지원해 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마련하면 돼요. 라며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수는 기특한 마음이 들면서도 학교를 다니며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아했습니다. 혹시 대출을 받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아들은 핸드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며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집중하던 아들은 조금씩 사업을 키워갔지만 첫 연애 상대였던 여자친구 때문에 사업이 정체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올인하는 성격이라 연애에 몰두하다가 사업 발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망하지는 않고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조금 더 일에 집중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일만큼 중요하잖아요. 라며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의 말도 이해가 되어 동수는 더 이상의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의 아들은 여자친구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주 올리며 근사한 호텔에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동수의 아내는 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얼른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무렵 동수는 오랜 기간 모은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 여자친구와 약혼을 했으며 상견례 일정을 동수 부부에게 알렸습니다. 동수와 아내는 긴장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수는 상견례 자리에서 월세로 주고 있던 집을 아들이 살게 하고 차도 한 대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와 집은 아들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예비 사돈은 자신이 형편이 안 돼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동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남편이 없이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아들에게서 이미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집을 나간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동수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예비 사돈은 남편을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동수는 굳이 이를 지적하지 않고 예비 사돈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게 나름 훈훈했던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동수는 자식들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습관이 유전될까 하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괜히 자식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유전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그러자 친구는 다행히 그 집엔 아들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지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딸이라고 도박에 빠지지 말란 법도 없잖아. 요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다니까. 친구의 말에 동수는 아직도 도박의 위험성을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아들이 간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수는 반갑게 맞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동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체격도 건장하고 이젠 제법 중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동수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 같았습니다. 사실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갑자기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돈을 빌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동수가 묻자 아들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인터넷 도박을 가벼운 취미로 즐겼다고 했습니다. 주로 몇 천 원 단위로 소액을 걸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도박에 대해 물어보자 자신처럼 적은 금액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 도박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을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동수는 굳이 이를 지적하지 않고 예비 사돈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동수의 아들은 평소 꽤 넉넉하게 생활비를 줬기에 생활비를 더 달라는 요청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꼬치꼬치 물어보자 며느리는 생활비를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생활비 중 일부를 적금까지 넣고 있었지만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돈마저 도박으로 모두 날린 뒤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반드시 소액으로만 하라고 했지만 점점 큰 돈을 걸기 시작해 결국 100만 원 단위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자금이 대부분 묶여 있었기에 동수에게 2달치 생활비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2달치 생활비 정도는 동수에게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도박에 손을 댄 것이 동수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일단 동수는 아들에게 바로 2달치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고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동수를 돈줄처럼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쉽게 빌려 얻은 것에 약간 허탈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부탁해 빌린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리며 도박을 이제 그만하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도박하지 말라는 말을 흘려듣고 동수가 생활비를 지원해준 사실만 기억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평소 얼굴을 잘 비추지 않던 며느리는 동수에게 자주 얼굴을 보이며 생일,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등 크고 작은 기념일마다 선물을 들고 와 동수에게 자신이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오래 일하며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능숙한 성격이었기에 며느리가 자신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동수에게 슬쩍 남편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싶지만 자신은 돈을 벌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브랜드의 정장을 보여주며 아들이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동수는 며느리의 꿍꿍이가 느껴졌지만 속는 셈치고 돈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아들에게 정장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동수에게 알려주었고 동수는 돈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는 동수를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동수의 아내는 선약이 있어 함께 오지 못했고 동수는 아들의 집을 방문해 거실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무리 집에서 입는 옷이라도 너무 낡고 목이 늘어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보여준 정장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동수는 아들이 주방에서 며느리를 돕는 동안 아들의 옷방으로 가서 며느리가 보여준 그 브랜드 정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옷방 어디에도 그 브랜드의 정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위해 여러 번 옷과 신발, 가방 사진을 보여주며 동수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았는데도 그 사진 속 물건들은 아들의 옷방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수는 그제야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자는 아들의 말에 동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준 옷과 신발, 가방은 잘 쓰고 있냐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뭔가 숨기는 듯 얼버무리며 전부 차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아들의 차를 여러 번 타보았기에 차에 그런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캐물으면 괜히 의동수많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더 이상의 말은 삼갔습니다. 그 후 동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주방에서 상을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동수는 거실에서 TV 소리를 틀어놓고 조용히 벽 뒤에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소곤거리며 걸릴 뻔했다. 고 말하자 아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 고하는 소리에 동수는 무슨 일로 걸릴 뻔했다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대화를 더 들어보니 동수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옷을 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수가 아들에게 무엇이든 사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성격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어 도박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며느리에게 지시한 건 바로 동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가 도박에 빠진 것을 제지하는 것을 포기한 듯했습니다. 이날 도박으로 돈을 좀 번 며느리는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동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쉽게 벌어본 며느리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아들의 사업은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안 며느리가 도박으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텼지만 그 행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점 아들과 며느리는 생활비로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사주고 싶다며 동수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수는 그 요구를 더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며느리에게 솔직히 도박에 빠졌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한번 동수와 그의 아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수는 이제 더는 아들과 며느리 문제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약속이 있다며 아내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며 어머니가 오시면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동수의 아내는 아들에게 용돈을 자주 주었기에 그리 거부감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수의 아내는 밖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의 집에 도착했지만 음식이 잘못된 것인지 차를 마시는 동안 속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쓰려오고 땀이 나기 시작하자 동수의 아내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집에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올라오는 구토를 참지 못해 결국 아들의 집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했습니다. 토하는 소리를 들은 아들은 어머니를 걱정했고 며느리는 약간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토를 마친 동수의 아내는 직접 화장실을 치웠습니다. 몸이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지만 이내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이부자리를 펴주었고 동수의 아내는 누워있다가 다시 화장실로 가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리한 구토로 결국 동수의 아내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려 했지만 늦은 밤이라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응급실에 가면 비용이 많이 나올 테니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스 안 봤어? 응급실 가봤자 지금 받아주는 곳도 없을 텐데. 라며 동수의 아들에게 시어머니를 그냥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되잖아.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 카드도 결국 우리 재산이 될 건데 함부로 쓰지 말자. 며 응급실에 가더라도 병원비는 어머니께 부담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동수의 아내는 화장실에 누운 채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지만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동수 아내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잘라버렸습니다. 고작 10만 원 넘는 병원비를 가지고도 저러는 아들과 며느리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 며느리의 말에 동의했고 결국 아픈 어머니를 병원 대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에게 업혀온 아내를 본 동수는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응급실 가봤자 자리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모셔왔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출근해야 하니까 내일 아버지가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아, 엄마가 식당에서 카드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병원비는 아버지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수는 아들이 갑자기 왜 돈 얘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보내야지. 아들이 요즘 응급실 상황 알잖아요. 라고 했지만 동수는 더 듣지 않고 아들을 두고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수액을 맞으며 조금 안정이 된 듯 했습니다. 그제야 동수의 아내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참 서글펐던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아내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아내는 괜히 문제를 키우기 싫어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서러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아들이나 며느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동수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들 집에서 들었던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고 새벽에 몰래 아들에게 사준 차도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동수는 냉정하게 너희가 아직도 도박에서 못 빠져나온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가 쓰러져 고통스러워할 때 돈을 아낀다느니 하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아들은 저는 바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라며 변명했지만 동수는 아들을 나무라며 그 말에 동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꾸짖었습니다. 동수는 아들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우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는 말을 남기고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동수 부부에게 매일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동수는 며느리의 도박 중독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창피하더라도 도박 중독을 소문내서라도 며느리가 도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아들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죄책감이 있던 아들도 이에 동의했고 며느리 몰래 며느리의 지인들에게 도박 중독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며느리는 동수 아들에게 따져 물었고 아들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제정신이야? 라며 흥분했고 아들은 이건 아버지 생각이야. 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정신 차렸다며 이성을 잃은 아내에게 얼른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화가 난 듯 짐을 챙겨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친정에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한 모양입니다. 사돈은 자기 딸이 도박에 빠져 몇백만 원을 날렸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도박을 알려준 사위와 소문을 내자고 제안한 사돈에게 분노했습니다. 사돈은 아침 일찍 지방에서 올라와 동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동수의 아들은 동수 집에 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초인종을 눌렀고 동수의 아내는 아들을 보기 싫다며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동수와 아들은 사돈이 오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예감했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돈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걸 왜 동네 방네 소문을 내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이에 동수도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도박에 빠졌으면 어른으로서 치료를 도와줘야지.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게 맞나요? 사돈은 자기 딸이 도박에 빠진 건 동수 아들 탓이라며 원망했습니다. 동수도 그 부분은 인정했지만 며느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그런 사리분별도 못하나요? 이에 사돈은 불쾌한 듯 지금 제 딸한테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사돈은 뭐 하셨습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된 건 제 아들보다는 사돈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은 소문낸 건 그렇다 치고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그렇게 벌 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이제 창피해서 도박도 안 할 텐데 뺏어간 건 다시 돌려주셔야죠. 라며 요구했습니다. 옆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대화에 끼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에 동수는 내 거 다시 가져온 건데 뭘 뺏었다는 거죠? 그건 사돈이 간섭할 문제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남남이 될 사이인데요. 1. 라고 단호히 답했습니다. 사돈은 남남이라뇨? 지금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동수는 짧은 생각이었죠. 소문내면 도박을 끊을 줄 알았는데 어제도 또 하다 걸린 것 같더군요. 제 아들도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저도 아들의 뜻을 따를 생각입니다. 라며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번갈아가며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두 눈을 감으며 자책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수는 아들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했기에 집과 차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지만 도박에 빠진 며느리와 함께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동수의 이혼 결심에 사돈은 분노하며 동수의 멱살을 잡았고 놓으라는 말에도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싸움을 말리던 며느리의 턱에 그대로 꽂히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사돈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쓰러져 서럽게 울었지만 동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돈과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수 할아버지의 집은 예전과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전념하며 삶을 새롭게 시작했지만 동수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가졌던 기대와 애정이 무너졌던 시간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에서도 그녀의 도박 문제로 인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결심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수 할아버지와 아들은 가끔씩 만나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잃었던 신뢰는 되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동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다. 내 삶의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는 거야. 다시는 남에게, 특히 가족에게 너의 실수를 떠넘기지 마라. 그게 내가 내 아버지로서 내게 바라는 마지막 부탁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에 몰두하며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동수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는 복지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수업 후 동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우리만의 삶을 살고 싶어. 지나간 일은 뒤로 하고 남은 시간을 우리를 위해 쓰자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남은 여생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수 할아버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수 할아버지의 선택이 최선이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